어린 선수들하고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대표팀 계실 때. 근데 수원FC는 어린 선수들도 있고 되게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도 있고 외국인 선수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 약간 어떻게 이거를 잘 스쿼드적으로 좀 뭉치게 만들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더 그 부분이 되게 쉬워요. 특히 나이 먹고 경험 있는 선수들은 똑같은 훈련을 어린 선수들하고 같이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어느 선까지만 하고, 왜 그러면 같이 하다 보면은 회복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장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심적으로 마음이 좀 편해야 돼요. 편해야 되고, 조금 이 감독이 그래도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 알아서 해요. 제가 진짜 감독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선수 자꾸 나보고 네, 저희가 K리그 휴식기마다 굉장히 또 다양한 축구계 뭐 감독분들 그리고 선수분들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 히든토스가 오늘도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수원FC 김은중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덕현이가 굉장히 이제 초대하기 위해서 귀찮게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작년부터 예.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흔쾌히 또 이제 초대에 응해주셔서 네.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감사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뭐 시즌 중에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여기 뭐 시간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또 마침 시즌 끝나고 연락을 줘가지고 예,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쭉 또 시즌을 뒤돌아보는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좀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네, 보기에는. 뭐 아쉬운 네. 부분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좋은 성적을 낸 건 맞고요. 네, 이 부분 또한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이세기 코치하고는 어떤 연이 좀 있나요? 네. 이세기 코치도 사실 초대석은 처음인데. 네, 네. 긴장되네요. 그래요? 네, 오늘 좀 긴장한 것 같아. 캡슐 매주 촬영하시는데 왜 네. 갑자기 긴장하세요? 감독님이랑 옆에 쓰니까 네.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 레전드 같은 분이셔서 그 인연이 제가 대전에서 강등되고 방출됐을 때 네. 이제 운동할 곳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챔피언스 파크에서 방출된 선수들끼리 모여서 훈련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전으로 돌아오셨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로 승격하셨죠. 그때 같이 운동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깊은 인연은 아니네요. 저한테는 깊어요. 그때 힘들었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딥하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제가 항상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사실 그 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고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그때 되게 멋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 이스타TV 좀 감독님 보신 적 있나요? 예, 저 좀 시간 될 때마다 좀 네. 자주 보죠. 그래요? 예. 네. 저희가 그래도 좀 K리그 관련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이제 수원FC 얘기할 때마다 이번 시즌 그래도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네. 라는 제가 기억입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감독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여쭤보다가 혹시 이제 시간 되시면 저희 한번 이제 그 안양 분들도 오시고 이정현 감독님도 저희가 이제 광주 가서 뵙고 오고 해서 이제 감독님도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근데 생각보다 우리 얘기 잘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더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즌 끝나고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끝나고 나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사실은 계속 바쁘죠, 뭐 저는. 내년 구상하는 것 때문에 선수 영입이라든지 또 내년에 이제 포지션, 우리 또 이 나가고 들어오는 선수들이 워낙 많은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 안 가세요? 휴가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여기 그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한 이제 좀 전초 과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또 올 시즌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돌아볼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수원FC 파이널 A 갔고 파이널 A에서의 그 성적은 조금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강등 그런 전쟁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꽤 성공한 시즌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감독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강원 FC가 올 시즌 상당히 좀 많은 돌풍이었었잖아요. 네. 강원, 뭐 김천, 우리보다 위에 있는 팀이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이 조금 더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작년에 우리가 강등 그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면서 상당히 힘든 시즌이었고, 근데 올해는 완전히 팀을 바뀌면서 상위 스플릿 가고 또 상위 스플릿에서 당당하게 또 5위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저는 되게 대견해요. 대견하고 대단하고 또 저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또 다 같은 팀으로 이뤄낸 성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의 성적이 좀 예상하셨나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시즌에서 좀 강등을 당할 뻔했고 사실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감독을 딱 부임했는데 네. 아 그래도 이 팀 내가 좀 안정적으로 잔류시키고 뭐 파이널 A까지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사실 상위 스플릿을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1도 생각을 안 했었고 다만 한 7위, 잘하면 8위 정도? 아 중간 정도. 네, 그 정도만 가서 조금 안정권을 가자. 강등에 벗어난. 그게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도 우리는 그 정도의 목표가 있고 다만 우리는 매 경기 결승처럼 뛰어야 된다. 우리는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려면 매 경기 또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또 운동장에서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뛰어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김은중 감독이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동할 때도 평가가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프로팀 감독을 딱 간다고 했을 때 네. 놀랍기도 했었거든요. 네. 딱 왔을 때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본인은 좀 자신감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도전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서 벗어나서 프로팀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 월드컵을 끝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쉬면서 저에 대해서, 저의 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프로를 갔을 때 초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은 초보 프로는 그래도 처음인데 이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팀들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 언급에 대해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확하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저 축구로 이렇게 네. 해서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원FC도 최순호 단장님 같은 경우도 네. 저랑 뭐 미팅할 때도 전혀 뭐 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길게 이렇게 또 봤고 또 20세 월드컵을 첫 경기부터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이런 부분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고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코치로서도 대표팀 레벨에서 네. 계속 계셨고 그리고 감독도 어쨌든 이제 국가대표인데 사실 대표팀이랑 클럽팀이랑 사이클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이거 하는 게. 네. 근데 한 시즌 좀 치러보니까 어떠세요? 막상 이제 클럽팀에서 1년을 이제 또 보내셨는데. 일단은 대표팀은 성장이나 이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연령별은 더 적어요. 바로 앞에가 코앞에가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안에서 출전권을 따야 되고 또 세계대회 나갔을 때도 최대한 우리 선수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이제 대표팀이고 프로팀 같은 경우는 성과도 내지만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또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데 대표팀은 좋은 선수들을 당연히 뽑아서 쓰니까 선수를 뭐 스카웃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네. 프로팀은 시즌 딱 시작할 때 여름 시장까지 제한된 돈으로 어떤 선수들을 또 스카웃 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 시즌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우리 팀으로서 상대를
대처하고 상대랑 경기했을 때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만 결국은 9월 달 이후에 이제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하다 보면 모든 팀들이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게임 체인저에서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선수.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FC 서울이랑 하는데 후반에 게임 체인저로 들어온 선수가 일류첸코, 조영욱, 뭐 링가드요? 윌리안, 윌리안. 야, 틀렸네요. 이런 선수들, 네. 뭐 강성진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계속 하다가 이제 버거워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게임 체인저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즌 초반에 승우를 후반에 전략적으로 썼던 이유도 왜 그러냐면 전반부터 시작하다 보면 서로 힘싸움하다 보면 승우가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좀 적잖아요. 아하. 그래서 효과적으로 승우를 후반에 투입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승우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네. 제가 제공을 해줬고 또 승우가 거기에 이제 본인의 장점을 그냥 뭐 너무 발휘를 잘해줬죠. 근데 네. 이승우 선수는 불만 따로 없었나요?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은 90분을 다 소화하기를 바라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승우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쓰다가 어느 정도 팀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전반부터 이제 승우를 쓰기 시작한 계기가 됐죠. 네. 아니 그 스리고치가 예상했을 때 김은주 감독이 딱 수원 부임했을 때 성적 보면 네. 우리도 K리그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의 성적 그 기대했나요? 예상했나요? 솔직하게. 못하셨네. 못하셨네. 저는 이제 그 봤는데 음. 수비를 단단히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크게 뭐 강등권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선수 구성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도 시민구단 강원FC에서 코치 3년 하면서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아, 선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선수 데이터는 아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선수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선수들을 많이 보러 다녔으니까 그래서 아마 선수들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선수를 잘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첫 경기 때 이기고 한 5경기, 6경기 못 이기셨잖아요. 네. 처음에 시즌 초에.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내 축구가 이게 부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아, 이게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좀 그 긴 시간 거의 3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거의 이기질 못해서 딱 프로 감독 딱 왔는데 1승 스타트 좋았어 라고 했는데 쭉 못 이기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뭐 한 6년 가까이 대표팀에 있다 보니까 뭐 연령별만 아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리그 1, 2를 다 보다 보니까 맞아요. 그 팀에서 괜찮았던 애들을 다 메모를 해놓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FC 감독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FA 선수 3명 영입하고 또 숨겨져 있던 애들을 사실은 영입을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준수 같은 경우도 어느 팀한테 거의 몰랐던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2부 전남에 있었고 근데 준수 또 태환이 예를 들어 태환이 같은 경우는 김포에 있어요. 네, 제가 갑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를 알나? 그 정도로? 네, 에이전트한테 네.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김포 경기 많이 봤고 너를 꾸준히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를 영입하는 거지 내가 모르고 어떻게 영입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선수가 있었고. 황당할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경기를 볼 때 지금도 K2 경기를 좀 많이 또 봐요. 그래서 올해도 영입한 선수들이 보면 저 선수를 알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첫 경기 때 또 인천전에 어렵게 해가지고 네. 이겼잖아요. 네, 네. 이기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팀이 작년에 75 실점을 하면서 최다 실점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 있어서 저는 판단을 한 게 이 팀은 불필요한 실점만 줄이면 강등권까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처방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실제로 수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또 시즌 초반에 제가 팀을 처음 맡다 보니까 좀 팀이 안정화가 가장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수비 조직이나 또 수비의 이런 또 선수들에게 적극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를 하면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때도 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전방에서. 네. 아까 그게- 그런 게임 체인저 이런 게 계속 유일하게 그거 득점을 계속 하는 선수가 승우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호세 선수도 있었지만 그 선수에게도 득점 선수가 몇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득점을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경기 홈에서 전북이랑 1대1로 비겼거든요. 네, 맞아요. 그 보아탱 퇴장당했던 게 근데 그 경기도 우리가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완전히 골 찬스나 이런 부분도 많이 만들었지만 결국은 득점을 못하고 비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못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불안한 감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 그러면 경기력과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에도 저 강원 FC에 있을 때는 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코칭 스태프 전체가. 네, 그리고 선수 구성이 이제 매년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난해 했던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선수 구성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완전 반전을 이뤄냈잖아요. 중반기에.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다. 이제 본인의 축구 철학이 확실하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경기 그때가 이제 계속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홈에서 아마 제주랑 먼저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울산 3대 0으로 지고 그 다음에 대전 네. 1대 0으로 이겼고. 아, 대전인가요? 네네. 네. 대전 이기고 네. 제주 이기고 네, 네. 광주 이기고. 그때 처음에 이제 스케줄을 딱 봤을 때 저도 이제 구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울산전을 가기 전에 바로 포항이었는데 포항이랑 할 때 1대1로 비겼었거든요. 네. 비기고 이제 넘어갔는데 울산전에도 사실은 경기가 상당히 잘했어요, 선수들이. 네. 근데 스코어만 봤을 때는 아, 3대0 게임 안 됐네. 근데 지금도 하이라이트를 보면 우리가 찬스가 더 많았어요. 다만 현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다 막으니까. 올해 왜 괜히 MVP가 아니잖아요. 방금 잠깐 얘기 나와서 말했는데 그 이제 상대방에 이제 조현우 골키퍼가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승질 나죠. 저거 들어갈 거 막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네. 느낌이세요? 벤치에서 보면 들어갔다 싶잖아요. 딱 봤을 때.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는 팀은 딱 우리가 실점을 할 때, 아, 왜 저걸 넣네?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딱 때리는, 골이다 이랬는데, 저걸 막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위축이 되죠. 골키퍼 이렇게 잘 맞게 되면 네, 아무래도. 때리는 선수들도 위축이 네, 되죠.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어쨌든 좋은 경기를 했지만 득점을 우리가 좋은 찬스도 심지어 많이 만들었는데 득점을 못하고 결국 3대 0이라는 스코어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홈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 스케줄을 봤을 때 대전, 제주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연맹에서 우리 일부러 그림 뭔가- 만들려고. 근데 이제 그때 만날 때도 대전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우리도 좀 네. 상황이 1승 이후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인터뷰 때도 야 우리가 좋은 위치에서 있으면 좀 더 재밌는 경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서로 그럴 상황이 아니네요. 뭐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1대 0으로 홈에서 승리하고 그게 첫 승이에요 홈에서. 그러면서 다음 경기 제주한테 2대 1로 역전승하고 그 다음에 원정 가서 이제 광주한테도 역전승하면서 첫 3연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팀이 천천히 힘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때가 약간 그 터닝 포인트였네요.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못 이기고 있을 때 사실은 뭐 감독이 불안하면 전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확신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더딜 수도 있지만 발전을 계속 하는 게 보이니까 분석 이게 경기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어쨌든 어린 선수들하고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대표팀 계실 때. 근데 수원FC는 어린 선수들도 있고 되게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 약간 이거 좋아하시는 좀
그 뭐 비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 약간 어떻게 이거를 잘 스쿼드적으로 좀 뭉치게 만들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프로팀 제의를 받았을 때 다른 팀의 어느 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선수들 대표팀에서 이렇게 했는데 프로에는 경험 많은 선수, 외국인 선수, 뭐 개성 튀는 선수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로. 근데 저는 반대로 더 그 부분이 되게 쉬워요. 아 오히려? 네. 왜요? 사실 제가 올림픽 팀, 아시안 게임 올림픽 팀을 한 4년 정도, 4년, 4, 5년을 하고 나서 20세 감독을 했는데 그야말로 MZ 세대잖아요. 네. 오,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당황스럽죠. 네, 얘네들은 어떤 거를 훈련이나 뭐를 지시를 하면 와서 물어봐요. 아. 예전에 우리 때는 그냥 뭐, 이거 시키는 대로? 예, 시키면 뭐 얼굴도 못 쳐다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내가 포지션을 여기 말고 이쪽을 봐. 예를 들면 배준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드예요. 네. 걔가. 근데 제가 딱 뽑아서 보는데 공격형 미들보다는 왼쪽 윙포드에서 하면 얘가 가진 장점이 더 많이 발휘가 되겠더라고요. 좀 더 이제 파괴력 있게 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네. 애는 좀 가운데는 복잡복잡하잖아요. 네. 요즘에 컴팩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공간을 주면서 1대1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 상황을 자꾸 만들어주면 장점이 더 많이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준호한테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그 평가전을 네. 포르투갈로 가가지고 첫 경기 끝나고 두 번째 경기 때 준호야 왼쪽 윙포드를 봐봐.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윙포드지만 안에서도 하고 네가 뭐 하고 싶은데 프리롤로 많이 할 거야. 그 대신 네가 더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준호가 감독님 근데 저 왼쪽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왼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황은 왼쪽이지만 더 편할 거야. 근데 그 경기 딱 했는데 준호가 그때 어시스트도 하고 막 잘했어요.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 아. 지가 맞는 거죠 이제. 네. 아, 그런 것도 잘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물어봐요. 네. 훈련을 이걸 왜 하는지, 뭐 하는지. 근데 이제 반대로 프로에 오다 보니까 고참 선수들은 사실은 더 편해요. 그쵸. 네. 오히려 그냥 딱 얘기해. 경험이 있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선수 생활 했으니까. 네. 아니,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존중해주고 뭐 이 선수의 고민 들어주고 이런 거 하고 경기적 훈련할 때도 컨트롤 좀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해요. 용병 선수들은 타지에서 힘드니까 네. 더 챙겨주고 아. 뭐 형처럼 때로는 왜 그럼 저도 외국에서 경험을 했었으니까 벨기에 예.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데르슨도 빨리 적응하게끔 뭐 어려움 있는 거 물어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워낙 선수 생활 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네, 했기 때문에 네. 그 뭐 선수와 같이 이제 그 호흡을 맞추는 거는 프로 선수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연령별 대표팀에서 이제 우리 MG들과 이제 하는 저도 게- 고등학교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맨날 MG 새끼들이요. 뭔 말만 하면 자꾸 그렇죠. 아까 그런 거 되게 네. 많아요. 왼쪽 백 했는데 뭐 오른쪽 백 했는데 저 왼발 못 쓰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못한다. 난 왼발잡이인데 네. 오른쪽 윙포드를 세워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그래서 소속팀에서도 사실은 어린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신경 많이 쓰인다. 네. 저랑 같이 계실 때는 그런 애도 없었나요? 그런 애들은 대표팀은 올림픽 정도 되면 그래도 생각들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이 없지 않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올림픽 때는 짜치 잘못하면 나 올림픽 메달 못 따야 되는데 이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올림픽 또 예민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긴장도 되고. 네, 긴장도 되고. 네. 아무튼 배준호 선수, 김은중 감독님이 이제 그 잉글랜드로 보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은중 감독의 왼쪽 선택이 없었다면. 거기에 이제 두 분이 계시잖아요. 김은중 감독 그리고 이민성 감독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대전에 있다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예, 서로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뭐 이 감독님하고도 친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뽑을 때는 어쨌든 소속팀에서는 신인이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못 나갈 때니까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뽑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제 보내주면 또 이 감독님한 통화해서 이렇게 컨디션이나 이런 거 하고 또 반대로 이 감독님이 소속팀에서 나중에는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준호 같은 경우는 대표팀 오면서 성장하고 팀에 가서 성장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은 소속팀 가서 경기를 거의 못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독님하고 그게 좀 잘 맞았던 거죠, 저랑.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고 네. 공유하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거 준호가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이 확 된 거죠. 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감독님 오셔가지고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20세 이하 연예인배 대표팀에서 그 가끔씩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네. 예전에 뭐 준우승도 했었고 이강인 네. 선수와 함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8강, 4강부터 쭉 받으면서 그 선수를 다 안단 말이에요, 스쿼드를 이제. 근데 생각보다 프로 레벨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 네, 선수들이. 네. 그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요. 예, 그러니까 뭐 지전에도 그랬었고 지금 감독님 계실 때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냐면 이 스쿼드들이 꼭 생각하기에는 우와 4강 준우승 쭉 가서 이제 월드컵 대표팀까지 되고 프로팀에서도 각자 완전히 주전급으로 무조건 활약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극소수만 또 그 대표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하니까. 왜냐면 정종명 감독님 그때도 그렇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네. 물론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사실 더 많죠. 훨씬 많으니까. 많죠. 네. 네. 그거는 선수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선수들에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20세에서 어쨌든 우리가 성적을 냈고 하지만 소속팀에 돌아가서 니네 자리가 보장되진 않다. 거기선 진짜 시작이다.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선 더 노력한 선수들은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예를 들어 준호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이제 A팀에서도 자리를 대표적인 잡아가고 예시가 됐고. 그다음에 준홍이도 완전히 뭐 그렇죠. 예, 지금 뭐 이적 이슈도 나오는 부분이고 가지 마라. 그다음에 뭐 강성진, 네. 성진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선수들이 꽤 우리 팀에 있었던 강상윤, 네, 상윤이 이제 뭐 K1에서 다 자리를 잡고 네. 전북에 돌아가더라고요.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예, 전북에 돌아가고 근데 이 선수들이 사실은 많이 자리를 잡고 잘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못 잡는 선수들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그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니라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예, 예. 그리고 아니면은 또 꼭 20세 이하나 우리 연예부 대표팀에 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선수들도 그럼요. 또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또 성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예, 그렇죠. 저희 20세를 월드컵을 나갈 때도 그 시기에 가장 좀 좋고 컨디션도 좋고 기량적으로 그때 조금 절정인 선수들을 사실은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팀은. 네. 다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나갔던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선수들이 팀에서 더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22세 이하 룰에 대해서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20세 이하 연령배 대표팀은 좋은 성적을 냈는데 사실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소속팀에서 좀 뛰어야 기량도 성장이 되고 이어서 본인이 뽑았을 때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이제는 또 프로팀 감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표팀에 있었지만 저는 22세 룰이 그닥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오래 하시면서 더 네. 그게 확고해지셨나요? 이게 왜냐하면 22세에서도 능력이 있는 선수들은 경기를 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우리 팀에 이제 강상희 선수가 22세가 됐지만 네. 저는 22세로 생각을 안 하고 자원으로 생각하고 썼으니까 22세 선수들을 뭐 경기에 전반에 내보내서 15분, 20분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들 역시도 왜 프로의 세계에서 22세라는 룰 때문에 왜 먼저 선발에 대한 보장을 왜 받냐라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봐요. 특히 K1 같은 경우는 당장 강등권이 걸려 있고 또 최고의 우리나라의 리그인데
그 리그에서 좋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22세 늘 때문에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빼고 네. 근데 보는 사람들도 저거 뭐야? 이렇게 되는 그렇긴 하죠. 네. 네. 우리도 보다 보면 보이잖아요. 아, 저 선발 라인에 쭉 보면 이 15분 있다 빠지겠네.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익숙하긴 한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익숙하긴 한데. 근데 대표팀에서도 그닥 그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 김문영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연령별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들이 좋은 선수를 낼 때마다 22세 이하 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프로 레벨에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항상 오랫동안 갖고 있지만 나이 어린 선수들이 또는 올림픽에서 이제 그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좋은 성적을 내면 역시 22세 룰이 좀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0세 대표팀은 22세 룰에 거의 적용이 안 적용이 돼요. 안 되고. 거의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으로 네.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넘어가면 요즘에는 22살, 23살이잖아요. 네. 그 정도면 본인의 능력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팀에서 다 주축으로 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대표팀에서도 경쟁력이 없어요. 없다. 네. 뭐 여기 덕현이도 알겠지만은 소속팀에서 자기가 22세 때문에 뭐 조금밖에 못 뛰면 대표팀에 와서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선수를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실 그 동경이가 처음에 좀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울산 초대석 때도 이제 얘기하긴 했었는데 본인이 90분 뛸 체력이 안 되고 뛰어본 적이 없어서 훈련 시키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 선수가 또 선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 뭔가를 시켜줘야 돼요. 15분, 20분 뛰었는데 다음에 또 선발로 나가야 되니까 또 괜히 B팀 가서 뭐 연습 게임 뛰다 다칠 수도 있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막 이런저런 그 선수 관리나 이런 것도 여쭤봤는데 사실 그 전술적인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도 네.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사실 되게 K리그 레전드 공격수 출신이시고 뭐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수원FC라는 팀도 그렇고 입세 월드컵 때도 그렇고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적으로 되게 저는 좀 조명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확하게 보지를 않았을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세 월드컵을 준비할 때 제가 브라질에서 캠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프랑스 영상을 계속 이게 막 보다가 이 팀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걸 계속 연구를 했어요. 첫 경기였죠 프랑스가. 예. 근데 프랑스가 워낙 개인 능력들이 좋아요. 네, 그렇죠. 피지컬도 좋고 너무 좋죠.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프랑스가 유럽에서 어느 유럽 팀이랑 이렇게 경기를 평가전을 하는데 상대 팀이 그 프랑스를 대하는데 대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몇 번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이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전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어떻게 할 거다. 우리 이제 코칭 스태프과 저가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또 카타르 월드컵 때 제가 가가지고 거의 한 18경기를 아마 현장에서 봤어요. 네. 그때 볼 때도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경기가 제가 모리아스 감독하고도 좀 친분이 있어서 네. 그 베갈타 샌다이트 같이 계셨죠? 그래서 그 일본 경기도 현장에서 2경기를 보는데 첫 경기 때 독일이랑 하는데 전반에 경기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뭐 탈탈 털리더라고요. 네. 근데 후반에 완전히 바꿔서 나왔어요. 맞아요. 네. 후반에 딱 미들 블록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양쪽에 공격 3톱이나 아니면 윙백 애들이 스피드 있는 애들로 이또 주냐나 뭐 이런 애들을 다 갖다 넣어버리고 볼 딱 끊었을 때 걔네들이 연결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쪽 윙백에서 탁탁 튀어나가는데 이거에 그냥 독일이 그냥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컨셉 자체를 나머지 경기도 그렇게 다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준비를 잘한 거예요. 네. 일본이. 그게 그 현장에서 이 전술 변화를 통해 가지고 했던 게.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우리가 캠프할 때 그런 부분을 보다가
야, 우리도 이게 잘 우리의 장점이기도 한데 이거를 잘 살려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4-4-2로 하면서 가운데 이제 딱 공간을 주고 이쪽으로 프랑스 특징이 그냥 브라질처럼 짧게 볼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갖고 놀아. 이 안으로 들어와. 들어오기만 해. 그거를 이제 함정을 딱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첫 골 들어갈 때도 우리가 카운터로 그냥 단번에 뭐 3번의 네. 패스에. 근데 그게 우리 팀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권에서도 사실은 계속 몰아놓고 하다 보면 득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상대가 공격하다가 우리가 볼을 뺏었을 때, 탈취했을 때 이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팀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입혀져 있었는데 프랑스전에 딱 첫 골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럼 그거네요. 그러니까 상대를 오히려 끌어들이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출발하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는 내가 경기를 계속 보니까 자기네들은 어쨌든 잘하는 팀이니까 변화가 없더라고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예선전 때도. 근데 우리 거를 봤을 거예요, 거기도. 완전히 바뀌었죠.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몰아놓고 그냥 경기를 했었는데 네. 반대로 미들블록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니네 여기로만 들어와. 우리는 볼 뺏으면은 나갈 거야. 이거에 이제 프랑스가 맥을 못 추죠. 역으로 당한. 네. 그 사실 이제 수원 FC에서도 이제 안데르손 선수나 이쪽 활용해서 하는 그런 역습도 저는 되게 좀 네. 재밌게 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부분이 수원 FC 오시면서도 약간 전술적인 컨셉으로 영향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를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75실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다 실점을 네. 한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수비에 대한 밸런스, 수비 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손댈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어쨌든 시즌 초에는 수비 자체가 견고해야지만 그래도 버티다가 득점을 하고 팀을 어쨌든 이기는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득점을 하기 위해 막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찬스 때마다 확실한 포인트를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안 좀 돼요.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많은 거예요. 실점도 안 하고 단단하게 가야 되고 매 경기 승점도 떼야 되고 결과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선수들에게도 주문했던 게 공격 지역에서 어느 선까지면 우리 패턴대로 갈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수비할 때는 공격에서는 개개인의 능력도 상대 분전에는 필요하지만 수비할 때는 개개인 능력보다 무조건 이건 해야 돼. 어떤 선수든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해야 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의 그 팀만의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뭐 완전 뭐 수비적으로 뭐 강조했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드네요, 그거는. 근데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득점은 54득점 했어요. 네. 리그에서 5위예요. 그럼 수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득점이 나올 수 그쵸. 없죠. 훨씬 더 뭔가 좀 무승부도 많아야 되고 그런 무승부도 많아야 되고 네. 우리가 보면은 뭐 아니면 도예요. 15승, 8무, 15패예요. 거의 뭐 밸런스의 황제인데 이 정도면? 15승 8무 여기서 아쉬운 게 이제 실점이 57 실점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한 15골은 실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은 네. 전북전만 좀 줄였어도 한 51 실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그냥 뭐 공격 앞으로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패도 많고 네, 실점도 많고 우린 질 때는 시원하게 지고 이길 때는 또 시원하게 이길 때도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전북전은 시원하게 졌다고 했는데 저 시점이 네.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감독님이 가장 좀 힘든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K리그를 좀 보시긴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아니 그날 네. 제가 이제 또 하필 중계를 갔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뵙고 제가 그때 감독실 가서 인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 계획은 제가 그때 결혼 얼마 전이라 오늘 끝나고 청첩장을 좀 드리면 되겠다 해서 감독님 이따 끝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경기가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서 저도 그냥 인사만 드리고 바로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김천한테도 어쨌든 또 지고 그러니까 서울한테도 그렇죠. 또 이렇게 되니까 뭐 지고 이기고 하는 이제 수원 FC가 그러면서 잘 순위 방어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 시점부터 쭉 내려가면서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거기에 또 다들 아시는 그 사건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때 좀 어땠는지 네.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우리 팀의 가장 위기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에 왔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오히려 시즌 초반에 왔으면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 없었으면은 그렇죠. 진짜 아침 가거나 그것도 진짜 1, 2 싸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두 경기에 저희가 10실점을 했어요. 전북 김천 하면서 네. 10실점.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이 순간 뭐 전북전 이틀 앞두고 뭐 그렇게 어쨌든 안 좋은 일이 네.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나오면서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 주 일주일이 되게 어수선했어요. 팀이 어수선했어요. 네, 그 일이 있으면서 이미 터졌고 다들 선수들도 눈치만 보는 거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구단에서 어떤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수선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이게 준비를 했는데 그 경기 딱 지고 나서 야, 이게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구나. 말은 못했지만 그리고 저도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그럼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준호가 우리 들어와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준호가 어쨌든 모든 퀄리티가 높은 선수니까. 그렇죠. 네, 우리 팀이. 가자마자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던 선수인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네. 느껴지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경기를 뛰켰는데 너무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너무 이걸 네, 잘하요. 맞아요. 그래서 야, 역시 퀄리티 있는 선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뭐 가람이, 재원이, 상윤이, 뭐 승원이 이 4명의 선수로 미드필드 자원을 딱 노테이션까지 해서 만들어 놨는데 준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조합을 맞추면서 팀이 또 안정화가 되고 승원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려서 쓸 수 있는 그것까지 다 바꿔서 이제 해놨었죠. 그렇게 되고 또 경원이가 이제 빠지면서 어쨌든 준호가 그 커버를 잘해줬어요. 네. 미들에서 뭐 수비 이런 보호도 잘해주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면서 뭐 태환이나 뭐 규백이 잭슨 이런 선수들이 또 잘 버텨줬고 근데 이제 경원이가 나가고 그래도 잘 버티다가 준호가 이제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야, 이게 다리의 축이 완전 구멍이 생긴. 이 지지대가 네. 그냥 누가 뺀 것처럼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인 선수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선수들이 따락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고서 다시 추려서 막 추스려가지고 이제 경기를 다시 준비해서 김천전을 했고 심지어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준수에서 민기로 골키퍼까지 교체를 했어요. 네, 분위기 세신 차원에서. 와, 근데 그 경기에서도 4골을 실점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보통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게 쭉 오다가 그게 무승이 8경기까지 엄청 길었어요. 맞아요. 네. 37라운드 강원 이기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수원 FC 당시에 얘기할 때 이거는 그 사건에서 이제 팀이 굉장히 어수선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는 힘들었겠다라는 밖에서 볼 때도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나마 초반에 승점을 벌어놔서 그런 거지. 맞아요. 만약에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쭉 다운되면서 지금 막 승강 플랫폼 해야 맞아요.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었거든요, 사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추스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원도 이제 제한적이고 네. 영입도 다 끝났고 우리가 뭐 공격 선수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승점이 있고 밑에 팀하고 맨날 위에보다 밑에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다행인 게 우리가 승점을 잘 따주고 해서 상위 스플릿을 두 그렇죠. 경기를 남기고 확정을 지어서 맞아요, 네. 여기에 남았던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위로 떨어졌으면 생각하고 싶지도 쉽지 않아요. 않죠, 쉽지 않아요. 혹시 그 분위기에서 진짜 만약에 네, 파이널비 갔으면은 쉽지 이거는 않아요. 네. 거의 미끄럼틀을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네. 이미 우리는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고 네. 다 아까 전에도 뭐 한번 얘기하셨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하다가 위에 강원인가 우리가 3인가 하고 있을 때도 3점밖에 불과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위치에서 3점은 상당히 크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선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욕심이 있고 뭔가 더 바로 위에가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치고 가야 되는데 그 못 치는 거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한 부분이에요 선수들한테. 그 아쉬운 부분 얘기하셨는데 네. 오신 서울한테 되게 좀 유독 약한 면모가 저는 조금 있었다고 봤거든요. K리그 보면서. 우리가 상대 한 11개 팀에서 10팀은 다 이겼어요. 네. 근데 서울만 못 이겼죠. 못 이겼어요. 또 실점도 좀 많이 하고. 네. 네. 서울도 못 이겼는데 근데 마지막 우리 상위 스플릿에서 우리 홈에서 1대0으로 졌는데 그때는 사실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서울이랑 할 때 경기력 자체가 좋아요. 좋은데 결국은 그 차이예요. 앞쪽에서의 그 네. 포인트, 게임 체인저. 예. 저도 이제 스카우터를 하다 보니까 네. 어린 선수들 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수원FC의 장영우, 김주엽 이런 선수들이 사실 공격으로 쓰기 어려운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장점을 잘 아시다 보니까 막 김주엽 선수는 윙으로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선수가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센터백 봤었어요. 맞아요. 네, 센터백 보고 봤어요. 사이드백 보고 이런 선수인데 그런 거 쓰시는 거 보고 선수를 정말 활용을 잘 하는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게임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팍팍 긁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도 사실. 누가 박박 긁어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수한테는 이게 K리그 1 경기가 단순히 포지션 바꿔서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윤빛가람 선수 쓰시는 것도 사실 밑에 쓰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수비력이 막 월등히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되게 영리한 선수니까. 근데 좀 밑에 쪽에서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선수들의 장점을 이게 다 잘 살려서 하는구나. 사실 안준수 선수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골키퍼 세이빙 이런 건 좀 부족한데 많이 빌드업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경기 보면 이제 후방 빌드업 할 때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단계별로 확실히 철학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저는 이제 수비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기를 자세히 보면은 공격할 때 그 밑에 수비 지역, 미들 서드, 이제 파이널 서드 다 뭔가 목표가 확실한 것 같고 그 장점을 잘 살려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 장점을 어떻게 살려줘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네.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혹시 뭐 내년에 뭐 손대표 코치 가고 싶은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풋볼레이가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어쩐지 원래 이렇게 셋이었다가 갑자기 추가가 되셨길래 혹시 이제 그 모종에 그런 게 좀 있었나. 저는 이제 되게 존경하는 선수이자 감독님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비프로로 경기를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자세히 좀 예, 볼 수 자세히 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박박 긁어서 썼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없느냐 이렇게
베스트 그러니까 명단이 상대 팀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수비 골키퍼 제외하고 10명이 득점을 다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스트라이커나 이런 젊은 골잡이가 없으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슈팅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 훈련을 매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득점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 득점 선수가 상당히 거의 제가 체크는 안 해봤지만 K1에서 거의 상위. 다양한 선수가 네, 득점을 다양한 선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선수들의 장점을 좀 더 만들어서 살려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보면은 뭐 여기도 써놓으신 것처럼 안드레슨 선수도 선수 생활하면서 최다 득점이에요. 네. 최다 득점과 최다 공격 포인트. 그 다음에 승원이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애가 최다 득점이 6골인가 됐을 거예요. 프로 생활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번 시즌 진짜 골 많이 보면서 넣었네. 생각보다. 아니 진짜 와. 특정 시기에는 그냥 한 주 지나면 정승원은 항상 골 넣었다라고 이제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적하면은 쟤 잘못 봤다, 속았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보면 다 자기가 잘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뭐 자기가 속았대. 선수가 속은 거지. 알고 스카우트 아니, 했으면서 그럼 뭐 여기서 10골 넣었는데 자기 팀 가에 골 못 넣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일까요? 보통 이제 속았다. 와, 뭘 속아? 그 전에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수가 다른 선수가 돼서 온 건 아니잖아요. 네, 이 팀에. 그렇죠. 아니, 자기가 잘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저것도 있어요. 그 선수의 사용 설명서를 안 받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감독이 써서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다 일일이 아니, 얘는 이렇게 쓰고. 그거 공짜로 안 주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비싼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승원이 같은 경우도 제가 영입하려고 할 때 애가 마지막에 됐어요, 영입이. 근데 반대도 많았었어요. 구단에서도 그러고 네. 뭐 주변의 사람들. 정승원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 성향까지도 아니까. 나는 문제 없어. 야, 승원이 좀 뭐 데려갈 필요 있나?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사실 저도 걱정이 좀 됐었어요. 워낙 좀 애고가 강한 선수인 것 같아서 좀 네, 걱정을 그런 했었는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변에서는 많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는 누굴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선수는 이제 속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어떤 선수는 갖다도 잘 쓰는데 속긴 뭘 속아. 아니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사용 설명서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동원 선수도 그러면 딱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저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부상 되게 많았잖아요. 다른 팀 가서. 근데 부상 안 당하잖아.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뛰는 거 처음 봤어요. 최근에.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특히 나이 먹고 경험 있는 선수들은 똑같은 훈련을 어린 선수들하고 같이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어느 선까지만 하고, 왜 그러냐면 같이 하다 보면은 회복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잖아. 그러면 부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장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심적으로 마음이 좀 편해야 돼요. 편해야 되고, 조금 이 감독이 그래도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 알아서 해요. 제가 진짜 감독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선수 때 자꾸 나보고 뭐하면 안 올라온다고 새벽에 나와서 막 뛰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몸 다 올라왔는데 몸이 안 올라왔대. 그냥 잘 써주면 될 거. 뛰끼고 얘기를 하든가 안 뛰끼고 자꾸 몸을 안 올라왔대. 나이 다 먹고 몸이 뭘 올라오게 뭐가 있어. 올라온 몸도 내려가는데? 올라온 몸도 자꾸 스트레스 받아 내려가 짜증나. 말 들으면서. 근데 심적으로 진짜 힘들거든요. 나이 먹으면. 맞아요. 그렇구나. 속이 다 시원하네. 네. 나이 먹으면 좀 뭔가 이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이런 생각에 조급함도 있고 책임감도 더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을 잘 만나면 나이 먹어서 3, 4년을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은퇴하고 이용 선수가 제 친구거든요. 친구예요? 되게 대박. 여기가 더 말하고 있었던 아니 거예요. 왜 깜짝 놀란 게 내가 용이가 39이거든요. 맞아요. 39인데 올해 한 3경기, 2경기 뛰었나? 근데 우리 팀에서도 용이가 저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선수. 제가 본 지도자 하면서도 프로페셔널.
워낙 관리도 잘하고 제가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는 때로 그러니까 저도 화를 잘 안 내지만 때로 뭐라고 할 때도 있는 게 어린 선수들이 20대 중반 초반인데 같은 수비 라인인데도 지가 나요. 아, 맞아요. 지가 나와서 나와요. 39짜리 멀쩡히 뛰고 있는데. 그럼 제가 얘기하죠. 용이 형 몇 살인 줄 알아? 39이야. 멀쩡하게 뛰어. 네. 그렇다고 데이터를 봐도 이 선수보다 떨어지지가 않아. 멀쩡하게 뛰어. 그럼 그만큼 본인이 관리하고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용 선수가 이거 들으면 약간 좀 그 신경 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만으로 37입니다, 감독님. 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39이면 나 37인데 예민할 나이잖아요, 사실 선수로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있는 한 뭐 예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12월 24일생이네요. 12월 24일생. 네. 그리고 이용 선수의 위치가 또 풀백이고 하기 때문에 네, 네. 더 힘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선수 생활을 잘하고 있다. 네. 근데 용이한테도 올 시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어쨌든 저는 선수를 맞춰서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이런 축구 철학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추구하는 포메이션도 선수들에게 안 맞는 거를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선수는 뭐를 잘하는데 너 이거 하지 마. 내 거에 무조건 들어와. 이거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수의 장단점 또 어떻게 쓸 건지를 빨리 파악을 했고 용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이도 있지만 저는 되게 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팀을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용이가. 그래서 용이가 사이드백이고 사이드백이면 상대 윙포드들은 스피드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돌파력도 좋고. 네. 그래서 용이한테도 맞춤형 전술을 우리 팀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용이가 아무런 무리 없이 우리 팀에서도 상당한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사실은 올해 그 베스트 11 거기에도 용이가 안 들어갔거든요. 네. 후보에도. 네. 근데 저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워낙 너무 잘했는데 측면에서 잘했는데. 네, 경기력도 좋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아쉬운데 우리 팀에서는 진짜 중심적인 선수예요. 같은 맥락으로 지동원 선수도 그런 관리나 이런 게 그렇죠. 동반이 네. 됐기 때문에 잘 뛸 수 있었고. 지동 선수 진짜 많이 뛰었어요. 아니, 진짜 많이 경기 수가 뛰었어요. 많아요. 네. 36경기 뛰었으니까. 그럼 많이 뛰었어요. 진짜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선수를 어쨌든 우리가 없는 자원에서 박박 긁어서 이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고 네. 뭐 포지션 변경도 때로는 뭐 정승원 선수도 윙포드로 시켜놓고 뭐 여러 가지로 바꿔서 썼었고 근데 참 아쉬운 게 이제 우리 선수들도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고 제가 미안한 거는 전문 골게터가 없었으니까 네. 네. 우리가 문전압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조직이든 패턴이든 뭐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잘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점을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좀 많았어요. 비기거나 질 때. 네. 네, 그럼 더 강력하게 요구는 안 하셨어요? 구단이?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가르디올라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 전술적으로 만들어서 문전 앞에까지는 만들어서 가게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전에서는 개인 능력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싼 위치에 돈을 주고 사는 선수가 스트라이커다. 그렇죠. 그래서 홀란드를 산 거고. 근데 그 말은 저도 동의를 해요. 골은 돈으로 사는 거다. 뭐 네, 능력이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스트라이커 해보시니까 알죠. 그렇죠. 네. 네. 왜 그러냐면은 평범한 패스가 득점으로 만드는 선수와 그냥 좋은 찬스를 그냥 아무런 찬스 아닌 듯이 그냥 버리는 선수 버리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팀이 진짜 좋은 팀이 될 수도 네.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감독님 그러면 지금 프리시즌인데 네. 휴식기인데 지금 스트라이커 많이 보고 계시겠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무조건 되게 스트라이커네. 아쉬우셨던 지금 것 말씀만 같아. 들으면 스트라이커를 한 8명 살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느낌으로.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는 동원이가 전통 스트라이커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통 스트라이커는 상대 팀하고 상대할 때 센터백들이 파워나 스피드, 피지컬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네. 그럼 동원이가 지금 그 나이에 막 상대랑 하기에는 저 선수가 가진 거를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동원이를 스트라이커로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전통 스트라이커가 있었으면 동원이도 더 많은 득점, 공격 포인트를 할 수 있었다라는 주위에서.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고는 있는데 너무 비싸요. 아, 너무 비싸요. 아, 선수들이 네. 그 국내 국외 가릴 거 없이. 네. 근데 뭐 비쌀 수밖에 없는 없죠. 건데 네. 그거는 또 이 득점을 하는 선수들은 타고난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만약에 승우가 우리 팀에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25골 정도 넣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통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네, 득점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뭐 승우가 주 득점원이었다가 주 득점원이 이적을 했잖아요. 이적을 하면서 이제 주 득점원이 없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올리 안드레손을 불러서 어느 날, 야 이제는 네가 득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승우 자리를 네가 좀 또 박박 긁어내. 네. 이게 승원이 불러서 승원아 좀 욕심을 더 내. 동원아 욕심을 더 내. 그래서 안드레손이 승우 이적 이후에 득점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건 좀 긍정적인 것도 있었는데 더 분산도 많이 되고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지금 몇 번 근데 말해. 박박 긁어 쓰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전문 골게터가 있을 때는 진짜 긍정적이고 좋은 무기가 될 수도 네. 있지만 결국은 진짜 빡빡한 게임에서는 네. 전통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한 방이 진짜 있어야지. 한 방이 왜 그러냐면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네. 공중 싸움이라든지 일류첸코 같은 경우 무고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걸리면 골이니까. 네. 뭐 막판에 에드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에드가 세징야는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게 대구가 한 5, 6년 이상 이어져 온 패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답답한 게 알아요 뻔히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할지. 당연한 패턴이고 근데 그거에 당해. 아는데도. 네. 네. 아니 크로스 올려놓으면 진짜 위험해요. 알고도 당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구가 이제 에드가 재계약했잖아요. 나이도 있는데 그러면 그 에드가 갖고 있는 그 특출난 재능 하나가 그렇게 좀 그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 건가요?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트라이커인데 뭐 교체 자원으로 게임 체인저로 들어갔을 때도 20분을 뛰어도 어쨌든 문전에 올려놓으면 뭐 골이니까. 그 올려놓고 하면은 감독님도 이제 상대하기에 부담이 엄청 되나 봐요. 그럼요. 그리고 그 두 선수가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요. 쉬고 있어 계속. 공격만 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박스 근처에 있고 힘은 계속 남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알고도 못 막는 게 진짜 맞아요.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세징야 같은 경우도 폼이 예전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진짜 쉬고 있다가 뭐 하나 왔을 때는 이거는 번쩍 한다는 거죠. 그냥 빠따 한번 걸리면은 유효슈팅이니까. 그러니까 알고서도 당하고 수비들도 체크를 하면서 이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개인 능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힘든 부분이죠. 내년 그림은 그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뭐 컨셉은 그대로 유지를 하실 테지만. 컨셉이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 질문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33경기랑 5경기 마지막 상위 스플릿에서 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정확 알고 있어요? 아니요, 수원FC 경기 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북이 지금 떨어지냐 마냐 하고 있는데 제가 타팀 경기를 볼 그렇죠. 여유가 없어. 윗동네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네. 저는 아랫동네. 이제 많이 봤는데 네. 마지막 경기는 어차피 강등은 이제 끝났잖아요. 강등 싸움은 아니니 본인이 내년에 하고 싶은 축구를 하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리고 그 강원FC 경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경기 때는 조금 더 하이블럭에서 압박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미들블럭, 로우블럭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포백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사실 그게 크게 의미 없지만 주 포메이션을 포백으로 좀 하고 좀 더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의미 없는 게 선수단 구성이 진짜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진짜 대단하신 게 선수 성향에 맞춰서 맞춤 전술을 짜야 되고 그림을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 선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이후가 네. 이제 더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나간 얘기나 안 됐던 얘기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되게 그거 짜증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에너지 다 썼고.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고 드리고 싶은 말 대단하시다. 이런 말. 근데 물어볼 게 없어요. 정확하게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얘는 전북만 얘기해요. 네. 저는 네. 보기 싫은 축구는 아예 안 봐요. 근데 보고 싶은 축구는 진짜 막 30경기 막 다 봐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제 기준에서 뭔가 안 들어오면은 거의 안 보거든요. 이기든 지든. 근데 수원FC는 되게 팔로잉을 계속 하실 네,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거의 했어요. 네. 감독님 어때요? 그 마지막에 어떤 그 평가 좀 달라져? 네, 맞아요. 맞나요? 다섯 경기에서는 사실은 좀 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축구는 뭐 강원전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울산전에 4대2로 졌지만 결코 경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뭐 하이블럭에서 하면서 압도하면서 했거든요. 뭐 유효 슈팅도 엄청 많이 때리고. 네. 근데 결국은 유효 슈팅만 때린 거죠. 아까 말한 조윤우가 조윤우? 있었으니까. 네. 현우가 뭐 다 막다 네. 보니까. 근데 그런 축구를 하고 싶지만 이 현실하고는 또 달라요. 저희가 희한하게 아이러니한 게 진 경기는 점유율과 유효 슈팅과 이런 게 다 많아요. 진 경기는. 반대로 이긴 경기는 점유율 내주고 유효 슈팅은 뭐 상대랑 비슷해. 근데 결과를 다 가져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 구성이나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월등하게 좋으면 진짜 하이블럭에서 압도하면서 할 수 있는 축구를 좀 더 하고는 싶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상 내 상상만, 내가 추구하는 축구만 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오면 누구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감독님 그럼 이거 그냥 제가 딱 생각난 건데 외국이나 국내나 약간 롤모델 삼는 지도자 있으세요? 약간 요 감독 컨셉처럼 나는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축구적으로 다들 좀 비슷하잖아요. 확실하고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다 그래도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사실은 아스날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네. 간결한 거. 네. 간결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로 퍼거슨 감독의 맨유 축구. 진짜 공격적인. 네. 때로는 이런 퍼거슨 감독이 선수 노테이션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좀 더 이 속도감 있는 축구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수원FC가 올해 득점한 것도 보면 공격 나가고 이럴 때는 진짜 빨라요. 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완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득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뭐 살려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33경기 하고 그 이후에 5경기는 사실은 실험적인 경기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실험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우리가 1승 1무 3패지만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의외로. 네. 또 하이블럭에서 맞아요. 압박도 잘하고 선수들도 잘 따라오고 그래서 이런 축구를 사실은 좀 더 하고는 싶은데 이제 현실에 마주하다 보면 사실 K리그에서 상대를 주도하면서 경기할 수 있는 팀은 2팀, 3팀 정도? 뭐 전북, 울산, 서울 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수 구성상. 구성상. 선수 구성을 봤을 때. 네. 광주도 주도하면서 경기를 하지만 결국은 광주도 올해는 주도는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죠. 왜 그러면 어느 선 되면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들은 그만큼의 선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선수로 구성된 팀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근데 뭐 이제 좀 뭐랄까 스쿼드를 구성하기 좀 어렵고 해주신 대로 뭔가 좀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선수가 없는 팀은 감독의 역할이 더더욱더 중요하긴 하겠네요. 더 사실은 많죠. 준비할 게. 왜 그러냐면 좋은 팀들은 자기 팀의 색깔을 좀 더 꾸준하게 해서 밀고 가면은 상대 팀이 맞추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약한 팀들은 상대의 약점을 계속
어떤 거를 할지를 컨셉을 잡아야 되고 상대 또 그거를 대처를 어떻게 할지 이거를 잘 구상하지 않으면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저도 K4 리그, 제가 K4 감독을 했었는데, 강원 B팀 감독을 했었는데, 초반에 경기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감각이 있구만. 생각을 했어요, 혼자 생각을 하다가, 네. 뭐 양현준, 송준서, 이런 아우.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몇 명 빠졌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그때부터. 에이씨, 선수빨이구만.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되실 거는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김학범 감독님한테도 많이 영감을 받은 부분이에요. 네. 김학범 감독님을 제가 어쨌든 6년 정도 이렇게 옆에서 보자 하면서 어떤 경기가 있든 진짜 소홀하시질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준비를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네. 특히 프로에서 38경기를 하면 주중 경기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 영상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저는 제가 분석관도 있지만 제가 또 직접 다 보고선 내가 보다 보면 구상이 이제 떠오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거를 파고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게 너무 힘들죠. 또 요즘에 보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도 그 좋은 팀이 그러니까요. 한 번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에서는 선수 퀄리티가 있는 팀이 이길 확률이 사실은 네, 높죠. 높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네. 밑에 팀들은 진짜 치열하게 박박 긁어서 그냥 네. 준비하지 않으면 네. 네. 누룽지로 다 해먹어요. 한 경기를 이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시즌 지금 전체적인 이제 K리그 한 시즌을 보면서 이 팀은 좀 상대하기 어렵다 내지는 저 감독 좀 대단한데 이런 어떤 이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11개 팀을 상대하면서 사실은 전북이 가장 까다로웠어요. 전북이. 네. 전북이. 왜냐면 모든 포지션의 선수 구성상 울산도 좋고 서울도 좋지만 그래도 전북은 조금 이 피지컬적인 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술과 이런 게 봤을 때 전북이 사실은 좀 까다로웠었어요. 예. 제가 간 경기 이기셨잖아요. 뒤집을 때. 네, 뒤집었을 때. 그때 물론 이제 퇴장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도 사실 나오기 전까지는 전북이 그냥 완전 경기도 엄청 잘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 이제 2대0 딱 됐을 때 이게 초반에 좀 우리가 실점을 안 하면 이 경기를 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실점을 2대0 돼버리니까 이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퇴장이 나오면서 진짜 극도로 공격적으로 올려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공격에 다 그냥 올려버리고 승우까지 투입하다 보니까 그냥 경기가 완전히 거기서 효과를 완전히 봤다. 그래서 좀 전북이 사실은 조금 제일 까다로웠던 팀이구나. 팀인데 어쨌든 잘 잔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속마음은 전부 까다로운데 내려가지 막 이러지는 않으셨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독님. 당연히 내년 시즌은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술적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팀에 있어서 좀 카피하는 것도 있고 물론 우리 팀 것도 카피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팀이랑 했을 때 이 팀을 잡으면 우리 거 그대로 준비해서 나오는 팀들도 있어요. 그건 사실 이제 또 교본이 또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면 저도 이제 경기를 막 보면 포항, 강원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많이 봐요. 왜 그러면 그 팀은 사실은 좀 개개인의 선수보다는 조직적으로 패턴에 의해서 팀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저도 참고도 하기도 하죠. 네. 요즘 보면은 뭐 락커에서도 막 영상 막 감독님 뭐 그 스피치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해외든 국내든. 그렇지.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감독님은 약간 뭐 전반전 한 300으로 지고 와도 락커에서 얘들아 좀 차분히 하고 잘해라 약간 이런 톤으로 하실 것 같은데 어때? 막 샤우팅도 하고 막 하시나요 락커에서? 네. 저는 거의 그렇게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되게 짧아요. 15분이라는 네. 시간이.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서 뭐 이제 안 됐던 부분 얘기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저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수들에게도 이제 동기부여 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골 득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건 무조건 뒤집는 게 된다. 뭐 이런 명확하게 이제 메시지 전달을 하는 편이죠. 네. 막 샤우팅 같은 거는 많아요. 소리. 네.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야. 근데 감독님 아시죠? 다른 뭐 영상이나 뭐 감독들 해외든 국내는 몇몇 감독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발성이니까. 좀 스타일이 다르시구나. 단발성이니까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먹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뭐 경기 전이나 뭐 하프타임이나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스피치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나요? 그것도 그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또 감독님?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경기가 끝났을 때도 뭐 선수들에게 우리가 상위 스플릿 확정되고 나서도 어쨌든 우리가 강원전까지 승리가 없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선수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선수들이 그냥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샹스 왔고 상위에 왔고 우리 할 거 다 했고 우리 스쿼드에 뭐 근데 저는 거기서도 만족하면 우리 선수들에게도 항상 했던 만족하는 순간은 무조건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다. 내리막을 타기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퀄리티를 높이고 개개인의 이런 좀 이 사람들에게 평가가 좀 좋게 나오게끔 상품화를 더 시켜야 된다. 본인의 그거를 좀 높였으면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수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죠. 본인의 가치를 좀 높여라. 네. 왜 여기서 만족을 하냐. 본인의 가치를 높여야 타 팀에서 봤을 때도 또 좋은 또 오퍼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죠. 네. 저희가 지금 1시간 넘게 이제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그리고 약간 감독님이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감독님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홀리는 듯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약간 좀 경청하는 네,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못 끼어들겠어. 네, 그래서 근데 그 한 시즌 돌아봤을 때 네. 뭐 선수의 멤버에 대한 아쉬움, 뭐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이건 좀 기억에 남는 실수, 이건 내가 실수했다.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게임을 이제 돌입했을 때 했을 때 이건 좀 실수했다 라는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뭐 38경기를 다 보면은 매번 완벽했던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완벽했던 경기는 없고 물론 그 중에서도 경기를 또 했을 때 뭐 100% 만족은 없지만 뭐 4대 0으로 뭐 강원을 이겼을 때도 네. 사실은 100% 만족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울산전에도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기려고 했으면 좀 더 우리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막판에 우리가 팬들을 위해 또 축구를 하잖아요. 또 어쨌든 울산은 홈에서 우승 세레머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만족을 가지려고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서로 팬들을 위해 많은 팬들에게 흥행이 되게끔 서로 맞부딪히면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골을 먹더라도 네네네. 그렇게 좀 경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후회도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팬들을 위해서는 이런 경기를 해야 된다. 보는 사람들 재밌고 다만 우리가 뭐 실점하고 막 졌지만은 근데 뭐 실점률을 우리가 57인데 그때 4실점을 안 했으면
57까지도 안 가는 부분이 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네. 팬들이 되게 즐거웠더라고요. 그날 즐거우셨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만족한 경기. 네. 수원 FC가 몇 년 동안 최다 실점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 감독의 어떤 스타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김문중 감독님이 수원 FC 왔을 때 과연 이 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이미지를 올 시즌 뭐 완전 완전히 바꿨죠. 네. 근데 그게 참 팀을 바꾸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힘들어요. 저도 올 시즌에 뭐 노력한다고 해서 실점을 많이 줄이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실점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골 정도는 안 먹어도 되는 골이거든요. 어떻게 2경기에 10골을 실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내년에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네. 좋습니다. 저희 한 1시간 반 좀 안 되게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좀 어떠셨어요? 또 막상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저는 저 일자를 잘못 보고 23분 지난 줄 알았어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네, 너무 즐거웠고 네. 너무 재밌고 네, 또 준비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죠. 내년에도 그럼 한 번 더. 언제든지 뭐 저는.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상황에 맞게 하면 되지. 근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래 도장을 딱딱 박아놓으려고 하는 거지. 뭐.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 왜 하는 거야? 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여기 팀에 맡았을 때도 사실은 강등권에 분류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네. 전북이 우승권에 가 있는 것처럼. 네, 항상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굳이 전북- 근데 감독님 이번 시즌에는 이제 수원 FC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평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시즌 중에 이제 하다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든 부분? 힘든 것, 부담감?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팀이 이제 사람의 기억 속은 금방 잊혀지잖아요. 네.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인데 우리 팀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고 중위권에서 그러니까 6위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를 지면 뭐가 어쩌고 막 기대치가 엄청 올라가니까. 저는 우리 팀은 이 정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저는 고맙고 감사한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근데 한 경기 지면 뭐 선수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너무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 선수들은 지금 진짜 100% 이상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딱 그 브라이튼일 때 이 얘기 왜냐면 거기도 이제 아래에서 막 승격해가지고 그치. 올라오고 막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브라이튼 얘기하니까 브라이튼이 공격 전개에서는 진짜 빠른 팀이고 네. 볼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브라이튼 경기 재밌죠. 이 전개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좀 느린 축구를 좀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승기 코치도 이 수원 경기를 많이 봐서 오늘 좀 딥한 아주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북이 안 좋은 건이었으면 더 많이 봤을 텐데 상황이 그럼 반대로 좋았으면 또 좋은 데로 전북 경기 봤겠지. 전북이 왜 올해 힘들었어요? 그 방송 못 나가요. 아니 왜 그러면 전문가니까. 네, 전북이니까. 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 팀이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승세 타면 어느 선수가 들어가도 팀이 이겨요. 경기력도 좋고. 근데 한번 이렇게 내리막을 타면 진짜 좋은 선수고 뭘 해도 답이 없더라고. 네. 아마 전북도 그러지 않았나.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팀 분위기가 이제 그런 게 확실히 맞죠? 네.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떠냐. 아니, 또 공교롭게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렇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이스타TV 팬들한테 해주셔서 좋고 수원FC 팬들한테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스타TV 팬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 시즌에도 좋은 또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또 준비 또 잘하겠습니다. 올 시즌에 또 잘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동계훈련 또 잘 하겠습니다. 아, 저 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아, 네네네. 혹시 꿈이 최종 목표가 뭔지. 꿈이요? 모든 감독님들의 꿈은 뭐 그래도 A팀 대표 네.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네. A팀 대표. 그렇습니다. 네. 국가대표팀 감독을 이제 하는 김은중 감독의 모습. 제가 그 국가대표팀 감독 되면은 그때도 좀 많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때 저 장비 담당으로 다시 아유, 네. 저는 이제 언론 장비 담당. 담당으로 해가지고, 네. 아유, 그렇습니다. 네. 좋죠. 안 좋으신 것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유튜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스타 TV는 그래도 정확한 정보와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이 현장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절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세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능력 있는 패널들이 네,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도- 알고 네, 말씀을 그래도 이제 하시니까. 말씀 잘 해주시니까. 네, 네, 네. 경기도 그래도- 많이 보고 또 말씀 해주시고 네. 하니까, 그래도 그 뭐 많이 부족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만족해 주시는 게 아닌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진짜로 분석관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루트가 개척이 되나? 어제 급하게 공부하신 것 같진 않은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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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네. 또 김문중 감독 모실 뭐 일이 있으면 또 기쁜 마음으로 모셨으면 좋겠고, 또 수원FC 뭐 지난 시즌에 뭐 힘들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나은 성적, 기대 네. 이상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김문중 감독의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